네, 워크북 인강보충 고전 시가 훈련 2 들어갑니다. 자, 교재 준비하세요. 자, 시조 메들린의 가나다 다 시조가 나와 있습니다. 가부터 살펴봅니다. 왕방현이라는 사람. 잠시 배경을 뭐 재미있을지 모르겠네. 잠시 배경 얘기해 줄게. 왕방현이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원래 단종 때 지금 직책으로 치면은 무관인데 그 아주 높은 관리는 아니고 차관 밑에 정도 직책이었어요. 이 왕방현이 누구의 부하였냐면은 신숙주 부하야. 신숙주. 그런데 신숙주가 단종을 섬기다가 갈아탔죠. 수양대군 편으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신숙주 똘만이니까 신숙주가 수양대군을 세조로 앉히고 그 권력을 차지하는데 덩달아 왕방현도 신숙주를 따라가서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세조의 의지였는지 그 신숙주의 의지였는지 세조가 강원도 영월에 이렇게 그 유배가 있는 그 어린 임금 그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 사약 내리기 전이구나. 이 사건은 먼저 유배를 보내는데 그 나무로 짠 수레 감옥에 어린 단종을 넣어놓고 말이 끌면서 그 강원도 영월까지 가는데 그때 단종을 영월까지 호송해서 간 그 호송 책임자가 왕방현이야. 그 왕방현이 단종을 강원도 영월에 유배시켜 놓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작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내용을 보면은 단종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거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왕방현이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그 공식적으로는 세조 밑에 있는 신하니까 부하니까 세조의 명을 받아서 단종을 유배지로 끌고 갔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군주는 여전히 단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작품의 배경이에요. 자, 작품 살펴봅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었고 한양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보냈는데 자, 우리가 수능이니까 그 모든 배경을 다 고려해서 보는 건 아닙니다. 자, 글자 중심으로 봅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 이 엄청나게 먼 길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뒤에 객관식에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자, 신리는 요즘 치면 4km예요. 4km. 대충 계산하면은 자, 백리가 40km, 천리가 400km, 천만리면은 400km 곱하기 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하여튼 400만 km 정도 나와요. 그 400만 km는 지구에서 달까지가 한 30만 km 정도로 확인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리인 거지. 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게 물리적으로는 엄청난 과장이래. 과장.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그렇게나 먼 곳에 고운님, 배경은 단종이지만 뭐 그냥 애인으로 봐도 되겠죠. 님을, 그렇게 곱게 생긴 님을 여의었고, 자, 여의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여의다의 사전상의 1번 뜻은 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헤어지다. 그리고 사전상의 2번 뜻을 보면은 사별하답니다. 자, 내가 이런 문장. 아이고, 남편을 여의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사별의 뜻이겠죠. 그런데 여의다가 차츰차츰 1번 뜻에서 2번 뜻으로 의미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학 작품을 볼 때 무조건 사별로 적용하면 약간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다, 즉 이별이다, 이별, 사별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헤어지다야. 아주 엄청나게 먼 곳에 님을 두고 님과 헤어지고 내 마음이 외롭고 슬퍼요. 내 마음 둘 데 없어. 시냇가에 앉아 있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자, 저 흐르는 물도 내 안, 내 속마음이죠. 내 속마음과 같아서 슬픈 겁니다. 저 물이 저 물이 내 속마음과 같아서 외롭고 슬픈 내 속마음 같아서 저 물이 주어는 물이야. 울며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여기서 내가 울고 싶은데 물이 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감정이입인 거지. 그죠? 이거는 자, 물에 감정이 입됐다. 또는 약간 넓히면 감정이 투영됐다. 또는 투사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 그리고 또 밤길도 뭐 더러더러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 밤길은 어둡죠. 그래서 화자의 어두운 내면이 여기에 또 투영됐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왕방연의 작품. 자, 이제 임제의 작품을 봅니다. 배경을 말할까 말까. 에이, 말하자. 자, 임제는 이 작품의 배경인물이 황진이라는 조선 중종 때의 문학적 재능이 출중했던 여인이자 기상이었죠. 자, 황진이가 그 시기에 워낙 고관대작들, 장차관들, 심지어 종교계의 그런 승려들, 고승들 다 이렇게 그 망신을 줬어요. 그의 그 미인계를 이용해서 많이 망신을 줘서인지 황진이가 죽고 나서 그 야사에 따르면 그 황진이가 죽고 나서 그 시신이 그냥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고의 장례를 못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시신을 수습해서 산에 그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산에 무덤을 만들어 준 사람의 정체는 야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어. 근데 내 짐작은 아마 요 임제 그 황진이의 그런 문학 예술적 재능을 높이 산 임제가 무덤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임제가 황진이 무덤에 와서 그 심정을 읊은 겁니다. 자, 봅니다. 청초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뭐가 있을까? 이곳에 무덤이 있겠죠. 무덤이 있는 곳에 풀이 우거진 곳. 이 무덤에 차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무덤에 묻혀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말 건네는 어조에 속합니다. 말 건네는 어조에 포함됩니다. 홍안 붉은 얼굴인데 예쁜 얼굴입니다. 여인의 예쁜 얼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예쁜 얼굴, 그 예쁜 얼굴 어디 가고. 황진이가 미인이었죠. 자, 잠시 처리를 합니다. 그 생전의 예쁜 얼굴 어디 가고. 이제 이 무덤에 백골이 되어 백골만 묻혔느냐. 자, 여기서 문제 출제 포인트를 챙겨보면은 홍안 시절은 과거였겠죠. 자, 백골은 현재죠. 해서 홍안 백골 사이에 과거 현재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 대비. 과거 현재 대조 대비. 또 하나, 홍안은 홍자가 붉은 홍자니까 붉은색이고 백골은 흰백자니까 흰색이죠. 해서 색채 대비도 되겠죠. 해서 과거 현재 대조 대비 색채 대조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백골만 묻혔느냐. 이것도 말 건네는 어조예요. 말 건네는 어조. 자, 이제 무덤에 와서 주근이 생각하면서 술이라도 한 잔 따라주고 싶은데 술잔을 잡아서
권하고 싶지만 술잔을 잡아 권할 사람이 황진인데 그 사람이 지금 죽고 없으니 술잔 잡아 권할 사람이 곧 황진입니다. 죽고 없으니 그것을 그의 지시 내용은 앞에 있는 것 술잔 잡아 권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을 슬퍼하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죽으니 무덤가에 와서 그의 삶에 대해서 슬퍼하는 심정을 읊은 겁니다. 자, 원천석은 고려 말기에 충신이었어요. 이 작품은 시대 배경이 고려 말입니다. 자, 작품 봅니다. 자, 흥망.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 이런 뜻인데, 한 나라의 흥망이, 이거, 임금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가? 그게 아니네. 한 나라의 흥망이 유수하니. 자, 뜻을 정확히 알아두면 좋아요. 이 단어는 정해진, 운수에 달려 있으니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게 인간의 실력과 능력에 또는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운에, 이미 정해진, 세팅된 정해진 운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요런 인식은 뭐냐면, 고려가 망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운이 다해서, 그 정해진 운이 다해서 끝났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일종의 운명론적 생각입니다. 자, 고려의 운이 다해서 끝난 것이다. 그러니, 자, 만월때는 고려 왕궁이 있던, 고려 왕궁탑니다. 고려 왕궁이 있던 그 장소도 추초, 가을추, 풀초, 가을 풀만 무성하다는 얘기죠. 나라는 망했는데 그 왕궁이 있던 자리에 풀만 무성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나라는 망했는데 들판에 보리만 잘 자라고 있는데 보리만 빼어나다. 자, 맥수지탄이라고 하죠. 맥수지탄의 뜻은 곧 만국한탄입니다. 만국한탄. 자, 고려가 망했어요. 왕궁터에 풀만 잘 자라고 있어요. 500년 왕엄이 고려 왕조 500년 동안 이어진 그 왕조의 업적이. 자, 뭐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한 왕조가, 봉건 왕조가 500년 이상 한 것은 전 세계 그 유사 사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신라 1000년 같죠.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인데 참 우리나라는 그 왕조가 잘 안 바뀌는 그 특징이 있어요. 나름의 안정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봉건 왕조지만 고려 왕조 500년간의 그 왕조의 업적이 대단했는데 그 대단했던 업적이 이제는 어떤가? 이제는 목동의 들판에 소를 키우는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으니 실려 전하니. 자, 나라가 살아있을 때는 고려 왕조의 업적이 궁중 악단에 의해서 화려하게 연주가 됐겠죠. 근데 나라가 없으니 기껏 목동의 피리소리에 그것이 실려 전할 뿐이니, 이러니 이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역사 무상이 느껴집니다. 자, 이 석양의 해질 무렵이지. 그러니까 만국 상황과 호응을 이루는 시간 배경입니다. 석양 무렵에 지나는 객은 손님이라는 뜻인데 객.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맥상 석양 무렵에 지나던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눈물겨워 할 수 있는 것은 화자 자신이겠죠. 그래서 요 객의 정체를 뭐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곧 화자 자신을 객처럼 객관화한 것이다. 자기 자신인데 마치 남처럼 표현했다. 화자 자신을 객관화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내용상 내가 눈물 겨워하느라. 이 겨워라는 말이 옛날 작품이 많이 나오죠. 겨워는 참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망한 고려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그 시대 마지막 그 신하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이었어요.
자, OX 잘 보고요. 몇 가지 함정이 있으니까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그 다음에 안 잡히는 부분은 이해를, 질문을 꼭 하도록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훈련 3 시리즈 정인지 용비어천가 살핍니다. 그 당시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 이것까지 내나? 해서 약간은 그동안 수능 출제 경향에서 좀 벗어난 것이었는데, 수능답게 세부적인 지식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수능의 시각으로 문제를 내서 큰 어려움 없이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용비어천가. 자, 제목 먼저 풀이합니다. 자, 용은, 자,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용은, 자, 조선이 세워질 때, 자,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죠? 자, 근데 이성계가 나라 세우고 나서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그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를 왕으로 추대했어요. 추존왕이라고 합니다. 추존왕으로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실은 임금이 아니었지만 임금의 조상들이니까 그 왕으로 추대되고 왕칭으로 붙였어요. 그 목조, 입조, 도조, 한조. 배경이니까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추존왕 4명하고 태조 이성계하고 태종 이방원하고 이 6사람을 여섯 임금, 6조로 합니다. 6조, 여섯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종 때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이 용비어천가가 이 여섯 임금, 목조, 입조, 도조, 한조, 태조, 태종까지 여섯 임금의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이게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봅니다. 자, 용은 여섯 임금 6조를 뜻하고 6조가 여섯 임금이 날아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선을 날아올랐다 조선을 건국했다는 얘기입니다. 6조가 날아올랐다 조선을 건국했다. 어천은 하늘을 본받아 즉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 이씨 가문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서 만든 것이다 해서 하늘의 뜻에 의한 조선 건국임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죠. 그러한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 집안을 예찬 찬양하는 노래라는 게 이 작품의 성격입니다. 자, 2장 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글자 그대로 갑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아니 밀시에 미다 흔들리다. 바람이 불어도 아니 흔들림으로,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게 되나니. 자, 한 줄 더 읽을까요? 샘이, 물의 원천이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가뭄이 심해도 물이 그치지, 물이 스탑되지, 중지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런 냇물이, 샘물에서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로 가나니 한 얘기입니다. 자, 속에 숨어있는 원관념들을 챙겨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기반이 튼튼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기반이 튼튼한 나라. 기반이 튼튼한 나라는 바람이 그 시련이죠. 그 어떤 시련에도 아니 흔들림으로, 아니 밀시에 아니 흔들림으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자, 꽃 동그라미, 열매 동그라미, 이것은 곧 문화가 융성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의 융성. 문화가 꽃을 필 것이다. 이어서
자, 셈이 깊은 물은 약간 어려운 말로 유서 깊은 나라라는 얘기인데, 쉬운 말로 바꾸면 역사가 오래된 나라, 유서 깊은 나라,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가뭄에 시련이 닥쳐도 아니 그칠세, 그 물이 마르지 않으므로, 그치지 않으므로, 자, 결과적으로 내가 이뤄 냇물이 이루어져, 냇물을 만들어서 바다에 가나니, 아주 넓은 세계 바다로 이어질 수 있나니, 바다까지 가나니 라는 뜻인데, 그 속에 담긴 뜻은 이 바다, 샘물, 냇물 거쳐 바다까지 간다. 중간에 강물도 있겠죠. 이 나라의 운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 2장의 특징이 단어들마다, 글자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2장의 특징이 100% 순고유어로만 되어 있어요. 한자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유, 상징이 많죠. 비유, 상징이 많고, 윗줄, 아랫줄 구조 대응이 되죠. 대구가, 즉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자, 고유어 위주로, 고유어가 100%다, 비유, 상징이 많다, 대구법을 이뤘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런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125장이 제일 마지막인데 봅니다. 천세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리 정해놓은 이 한강북녘해, 한강북녘이 곧 한양입니다. 자, 실제 속에 담긴 내용은 한양에 도읍지를 세우면 좋다, 이런 게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예언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한양에 뭘 미리 정해놨다? 도읍지를, 수도를. 자, 아주 오래전에 신라 때부터 미리 정해놓은 이 한양의 도읍지에, 수도에 누적입니다. 누인. 자, 자세히 써줄까? 어진 마음이 쌓여, 누적돼요. 누구의 어진 마음? 6조, 6임금의 어진 마음이 쌓여. 즉 조상왕들이겠죠. 이 작품 나온 건 세종 때니까. 조상왕들의 어진 마음이 쌓여 개국, 나라를 열었어요. 개국, 나라를 여시어. 그랬으니 이미 6조의 어진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를 만들었으니, 복년의 원뜻은 하늘이 내려주신 왕조의 운수인데, 이 문맥에 맞게 보면은 이 왕조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왕조의 운명. 이 왕조의 운명이 가 없으시니, 가 엔드 끝입니다. 왕조의 운명이 끝이 없을 것이니, 이미 6조의 업적이 많이 쌓인 상태로 나라를 열었으니 이 조선은 운명이 끝이 없다. 즉 망할 날이 없다. 엔들리스, 끝없이 이어갈 것이다. 안전한 나라다. 망할 일이 없는 나라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6조의 업적으로 이 나라가 망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성신, 성자, 신손의 줄임말인데, 간단하게는 뭐 성스러운, 또 신령스러운 후손이라는 얘기인데, 간단하게는 후대왕입니다. 후대왕들이, 조상왕들의 업적이 쌓여 있어서 나라가 망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후대왕들이 이으셔도 왕위를 계승해도, 후대왕들이 왕자리에 계속 오른다 할지라도 꼭 이래라.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근민, 백성을 부지런히 보살펴라. 자, 이 경천근민이 이 125장의 핵심어입니다. 핵심어. 조상들의 업적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러하시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보살피시오. 그래야만 더욱 왕권이 굳으시리이다.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해서 조상왕만 믿지 말고 스스로 후대왕들이 경천근민할 것을 권고하는 거죠. 권유하는 거죠. 권계라고 합니다. 임금아. 자, 임금부터 봅니다. 임금. 요 임금이 후대왕입니다. 후대왕들이시죠. 자, 세종의 뒤를 이을 왕들입니다. 후대왕들이시죠. 자, 봅니다.
자, 해놓으니까, 자, 어때요? 여기 성신하고, 여기 임금하고, 속뜻이 같은 거죠. 후대왕들이시여. 요 하는 상대방이 그 대상이 높은 사람이니까 높임 복격조사입니다. 옛날 중세문법에서 후대왕들이시여 라고 높였어요. 후대왕들아 이렇게 반말한 것이 아니라 후대 임금들이시여 높여줬습니다. 아소서, 명심하소서. 뭘 명심해야 되는가? 이런 걸 조심해라. 낙수에, 중국의 낙수에 이제 중국 고사를 인용했어요. 자, 낙수에 낙수라는 곳에, 자, 중국 고사 인용입니다. 낙수라는 곳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조상만 믿겠습니까? 중국의 어떤 임금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낙수에 정치 안 하고 낙수라는 곳에 가서 사냥만 하다가 나라도 약해지고 스스로도 임금절에서 쫓겨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놈이 믿었던 게 조상 믿고 자기 정치를 잘 못한 거죠. 과연 후대 임금들도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해서 밑에 도말 보면은 태광왕이죠. 자,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상 이 태광왕이 한나라의 시조가 우왕인데 우왕의 손자입니다. 우왕은 요임금, 순임금 같은 엄청난 그런 성현군자입니다. 위대한 성군이에요. 우왕 때 워낙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평안했는데 그만 믿고 손주 태광왕이 정치를 태만히 하고 이런 사냥만 다니다가 결국 왕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꼴 당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태광왕처럼 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즉 태광왕의 스토리를 남의 나라,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남의 나라의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라. 이런 충고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용비어천가 1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밑에 또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훈련 3-2 연시조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가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인강은 내 체력상 여기 강호사시가까지 일단 진행하고 또 이어서 짬짬이 그 다음 그 작품도 계속 올리도록 합니다. 자, 강호사시가 강호가 자연이죠. 강가호수. 자, 강호를 끼고 사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읊은 노래다. 연시조이네요. 자, 살펴봅니다. 강호, 강가호수, 자연에 이렇게 부분적인 소재로 자연이라는 전체를 대신 비유했으니까 대유법이죠. 대유법의 알맹이가 뭐다?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비유한다는 겁니다. 강호의 이 자연세계에 봄이 되니 미칠 듯한 흥겨움이 절로 일어난다. 흥겹다. 탕료, 르자가 빠졌네. 탕료는 막걸리, 탁주. 막걸리 마시며 개변은 시냇가. 합쳐봅니다. 막걸리 마시며 시냇가에 있다 보니 금리너는 싱싱한 물고기가 안주로다. 이 봄이 이렇게 봄날 시냇가에 앉아 물고기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는 이런 삶, 이 몸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라고 임금한테 아부떨었죠. 봄날에 이렇게 한가로운 삶을 가능케 해주신 것이 임금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자, 여름으로 갑니다. 강호에 여름이 되니 초당은 초가집이야. 초당 초가집에 여름이라서 할 일이 없다. 자, 중장 잘 봅니다. 유신한 있을 유자 믿을 신자 믿음이 있는 믿음직한 강파 강물결을
친구처럼 믿을 수 있다. 믿음직하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의인법이 들어있어요. 저 믿음직한 강물결은 보내나니 보내는 것이 나한테 보내주는 것이 자 계절이 여름이죠. 강에서 바람을 보내주네. 시원한 바람이로다. 바람을 나한테 보내줘. 아이고 고마워라. 이 몸이 이렇게 여름에 더운데 서늘한 것도 이렇게 여름을 시원하게 서늘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은혜이시도다. 역구는 이시았다. 이시도다. 이거 다 감탄, 영탄, 감탄형 어입니다. 이시았다. 가을 들어갑니다. 강호에, 강과 호수에 자연의 가을이 되니 물고기마다 고기마다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 소정 작은 배, 소정 작은 배, 그물을 실어. 그 다음에 봅니다. 흘리 물에 따라 두둥실 흐르게 흐르게 띄워. 자,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놓고 열심히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놓기만 하고 물결 따라 두둥실을 떠다니는 거죠. 그렇게 던져두고 자, 그래서 구체적 낚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풍경을 이런 정황을 즐기는 거죠. 이 몸이 이렇게 소일은 하루를 보낸다는 건데 약간 보태면 한가롭게 하루를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시도다. 감사합니다 임금님. 강호에 겨울이 되니 눈이 깊게 내려서 한 자가 대략 30cm 정도로 봅니다. 30cm 넘게 눈이 내렸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자,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한겨울을 전제로 해봅시다. 한겨울에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비옷이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비옷을 입고 있는데 누역으로 옷을 삼아 잠시 봅니다. 한겨울 눈이 30cm 넘게 내린 한겨울인데 추운데 삿갓 쓰고 있어. 그 다음에 나뭇가지로 엮은 비옷을 옷 삼아 입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추울까 안 추울까? 객관적으로 춥겠죠. 그렇죠. 방한복도 아닌데. 자, 이런데 그런데도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실제로 춥지 않을까? 기분이 안 추워요. 왜? 임금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기분상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문맥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강호, 자연에 묻혀 봄, 여름, 가을을 지내며 그 계절에 따른 감흥과 또 임금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였어요. 자, 엮어서 풀어보도록 하고 훈련사 작품부터 또 다음 수업에서 이어집니다. 자, 잘 공부하고요. 이제 우리 공부 시작 단계인데 이런 기출 주요 작품들을 쭉 보면서 고전시가 특히 해석 능력 중요합니다. 해석 능력 기르고 문제 연결 적응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그 질문 많이 하고 기출을 쭉 살피는 과정을 빨리 끝내고 이제 EBS 작품들 또 수업 때도 하고 그러니까 수업 때 모든 작품을 다 다루기 힘든 상황에서는 또 이런 방식의 인강으로 보충을 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에 또 봅니다.